네, 안녕하십니까. 키바 MBA 24기, 그리고 대키바 서울 법률 감사를 맡고 있는 박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돈 잃지 않고 회사 지키는 법, 너무 거창해갖고 죄송하긴 한데, 이제 한 4가지 테마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이론은 2016년 4월 달에 저희 사무실 교대역 1번 출구 앞에 있는데 제가 만든 법인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서너 명으로 시작을 했고 2020년, 21년까지는 한 10명까지 키웠다가 지금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하다 보니까 부동산 케이스가 많은 이제 변호사가, 그러니까 뭐 전문 변호사 등록은 변호하면 충분한데 뭐 아직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돼서 좀 아낀 것도 있지만 굳이 말하면 부동산 케이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합이라든지 시행사 또 부동산 투자회사들 자문 많이 했는데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2021년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22년에 넘어가면서 미국서 6월 달에 그 기준금리 연준에서 엄청 올려버렸잖아.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정말 저희 지주조합을 여러 개 이렇게 운영하셨던 회장님은 그때부터 투병생활 하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부동산 투자회사 TV에도 나왔는데 그 회장님은 지금 또 교도소 가 계시고 등등등.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는 무슨 회사인데 그 회사는 법인 회생에 실패했어요. 회생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파산도 안 되면서 지금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저도 주 먹거리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저희 회사도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변호사 2명 정도 줄인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여튼 제가 이제 대키바 서울 감사가 된 거는 우리 박관병 회장님이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감사가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강의하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보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눌러야 되는데 CEO가 알아야 할 4가지 법률 위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 근데 25분 동안 이거 다 담을 수가 없네. 계약서, 그 다음에 가압류나 돈 받는 방법, 그 다음에 회생에 대한 이야기, 등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짧게 끊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없어서 손해. 그러니까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하겠지만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사가 은행에 대출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회사로도 보지만 회사는 망하면 그뿐이잖아. 그리고 회사는 돈이 있어도 없을 수가 있어요. 회사는 믿을 수가 없어. 삼성전자는 믿지. 근데 중소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계약 당사자를 갖다 이쪽 입장에서 반드시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까지 엮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면 돈을 빌릴 때 우리 회사가 좀 열악한 회사야. 그럼 우리 회사 이름으로만 계약 당사자를 하지 내 이름은 절대 안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권리 의무. 그러니까 이쪽 계약에서 나는 어떤 의무를 해야 돼. 그걸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는 어떤 권리가 있어. 권리와 의무는 서로 이제 반대되는 면이니까 내 권리는 상대방한테 의무가 될 거고 내 의무는 상대방한테 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저희도 수임 계약서 쓰거든요. 이제 변협에서 표준 계약 주지만 약간 바꾸죠. 나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내 의무는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상대방 의무는 확실하게.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2번째 포인트가 권리 의무를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3번째는 그거예요. 이제 채무 불이행.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때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2개예요. 손해배상으로 얼마 돈을 내놔라. 그리고 계약을 해제한다 2개인데 애매하게 계약 해제 요건도 애매하고 특히 손해배상은 가장 좋은 건 금액을 적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 금액이 얼마, 계약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적어버리면 제일 좋은데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계약서도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많이 늘어서 계약서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도 좀 이상해.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권리 의무도 두리뭉실해. 근데 마지막에 의무 이행을 상대방이 안 했을 때의 페널티가 더 두리뭉실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하나도 골프장하고 도급 수급업체의 싸움이에요. 근데 계약서가 진짜 이상해요. 근데 골프장이 악질이더만 돈을 안 줘요, 기본적으로. 애들은 돈 안 주고 끝까지 개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쪽은 강자니까 돈 많으니까 이쪽 애들 영세 업체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줄 돈에서 상당히 깎아고 쇼 붙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회장님이 영업을 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소송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일단 그러니까 얘가 이제 쫄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줄 돈은 다 줬어. 핵심 위약금이야. 위약금 조항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배액을 준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그 조항이 이상해. 한번 물리대로 읽어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걸 조항을 조금만 잘 썼으면 사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억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보다 뛰어난 천재적인 변호사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막 엄청난 걸로 막 판사를 설득시켜버려. 그래서 오 대단해 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능력상으로 일단은 그래도 제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대금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괘씸하니까 몰라 나 정말 뛰어난 변호사였다면 걔가 오면 5대5로 나눌 생각했어. 성공부수. 네가 좀 해가지고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여튼 이런 위약금 조항들이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명쾌하면 될 것 같고 좋은 거는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변호사 상담하는 챗GPT 돌려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보면 와 굉장히 그럴싸해. 다행히 뽀록구야. 뽀록구가 뭔지 아시나요? 당구 용어인데 여튼 좀 아직은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좀 부실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론은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그건 제가 그 클로드 3를 쓰거든요. 클로드 3는 뭐냐면 변호사들이 쓰는 그런 건데 얼마 전까지 클로드 3가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할 때는 못 쓰고요. 자문할 때 그걸 도움을 받으면 그럴싸하게 나와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걔가 판례 번호까지 적어주면서 그럴싸해. 근데 우리는 대법원 판례 사이트 들어가잖아. 보면 그런 판례가 없어. 그럼 야, 이 자식아 계속 말해. 그럼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짓말한 걸 신뢰하더라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판례가 맞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법조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고 공익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판사들이 지네 판결문 변호사한테도 공개 안 합니다. 그들끼리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판사들이 맡고 있어요. 그게 지 밥그릇이거든. 근데 결국 그게 뚫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판결문이 있자 갖고 있거든요. 그걸 다 이제 챗GPT는 수업시키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할 겁니다. 걔들이 웬만한 변호사 쌈 싸먹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결국 오는데 아직은 판례 공개를 안 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런 변호사 시장에 들어온 그런 회사들이 그런 걸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수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십만 건 안 되고 몇백만 건 판례까지 만약에 모을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무서운 챗GPT가 될 것 같아. 근데 상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 말을 하다가 자 계약서에는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대금 못 받았을 때는 가장 큰 가압류예요. 가압류만 잘하면 되거든. 저 변호사 저도 대금 못 받거든요. 의뢰인들 그 선배들도 말이 성공보수만 제대로 받았어도 조그만 꼬마 빌딩을 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여튼 가압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찾고 있는데 이 자식 돈을 안 줘.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하는 가압류가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하는 가압류가 있어요. 통장 가압류가 좋아. 특히 주거래 은행 통장 계좌까지 필요 없어. 신한은행인지 뭔지 알면 되거든요. 그것만 뚫을 수 있다면 거기 가압류가 하면 그 회사는 주거래 은행에 대출 다 있잖아요. 대출에 만약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순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거든요. 대출해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 통장만 알 수 있다면 가압류하면 됩니다. 그럼 돈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1억 가압류했어. 그럼 2천만 원 현금 공탁해야 돼요. 저도 지금 그런 회사가 있어. 성공보수 못 봤는데 그 회장님은 옛날에 고시 공부했대. 그래서 법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그래서 혼자 소송하다가 혼자 그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소송하다가 나중에 망가지면 저희한테 와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 처음부터 와야 되는데 망쳐서 오면 더 안 좋은데 그러니까 하도 무슨 관리회사라고 한 100개 이상의 건물도 관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 고객이니까 울무 겨자기로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좀 타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들어갈 건데 소송보다는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양반 통장을 잡아야 되는데 회사를 계속 바꿔서 장난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님 저도 방법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 그러니까 그때 위임해서 성공보수 1억 약정한 거가 있는데 그 회사가 또 바뀌어지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장 가압류가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가압류도 회사에 따라 달라. 이 회사에 저희 모 회사 건데 거기도 그 땅을 해갖고 대출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 땅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출받은 은행에서 가압류 사유가 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압류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고
세 번째 회생인데 저는 저희 법인에서 회생도 합니다. 회생 전문 법인이 아닌데 제가 포혹하는 이제 회계사님이 회생의 대가예요. 회생을 하는데 회생 그거야.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회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돌릴 때 필요에 따라 회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까 말한 저희 투자이사 회장님은 결국 이제 교도소 가셨는데 그분이 2년 전에 회생할 때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서가 들어가고 한 달 내 그리고 개시 결정 나기 전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게 되면 뭐가 되냐면 채권자들이 우리를 상대로 법적 집행을 못 해요. 그리고 이자가 동결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뭐가 있냐면 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서 회생이 되는 순간 이제 법원이 모든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일을 하는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FM대로 일을 하는 회사를 갖고 계시는데 자금 경색으로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생을 하는 게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시 결정이나 그 즈음에 포괄적 금지 명령만 되면 보통 인가나 폐지까지 잘못하면 1년 걸리거든요. 1년 동안은 모든 채권자가 아무것도 못해 우리한테. 그리고 세금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또 하나는 인가를 받기가 쉽냐. 인가 받으려면 결국 회생 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고 회생 담보권자 조에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회생 채권자 조는 동의해요. 왠 줄 알아? 일반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회사 망할 생각, 10원도 못 받게 생기니까 깎아서라도 오케이 합니다. 근데 회생 담보권자 조는 은행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NPL로 넘어와가지고 유동회사 이런 애들이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그러니까 담보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힘든 게 보니까 실제로 회생에 들어가서 충분히 회생 플랜이 되고 판사님들 끄덕끄덕 그 회생 관리위원도 오케이한 그런 좋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회생 담보권자 조에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동의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몇 프로 부족으로 이제 인가가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판사님을 설득하면 강제 인가를 해줍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어갖고 예전의 판사들은 이제 요즘 예전 판사들은 좀 이제 권위도 있고 잘났고 뭐 TV도 별로 안 나니까 자기가 자량권에 의해서 막 강제인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판사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일반인들이 판사 보기를 우습게 하고 막 그런 시세가 됐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되게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정이 될까봐 민원이 될까봐 하면서 요즘 판사들은 자기 재량권 내에서 강제 인가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회생 인가가 받기는 좀 쉽지 않은 좀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송 지연. 소송도 그래요. 원고의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 피고의 입장에서는 돈을 지더라도 천천히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뢰, 지금 의뢰받아서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그 친한 형님의 아드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거기서 잘못했지. 사실은 이거는 은행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를 회사로만 했으면 됐어. 그런데 지 이름까지 넣어서 계약 당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석이 부진전 연대가 될 수도 있고 분할이 될 수도 있지만 연대 채무가 또 보여. 소송을 이제 하면 그리고 처분 문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거 머리에 놓고 하세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는 생각을 가시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 계약은 아무리 아쉬워도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계약서를 준 놈이 강자거든요. 직권 유리하게 주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보통 돈을 빌리거나 아쉬울 때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 대표 회사 또 보니까 꼴랑 지금 아쉬우니까 5천만 원 투자하는데 요즘은 무슨 조합만 들어가고 투자하더만. 근데 5천만 원 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이없더라고. 모든 경영권도 폄하하고 이 사람이 맘만 보면 그냥 장난을 치겠더만. 근데 나는 사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5천 차라리 망해 죽든 하지 말라는 건데. 여튼 김 대표가 지금 자금 경색이 걸렸지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한 1년만 끌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좀 추잡스러운 방법 있어요. 추잡스러운 방법으로 재판을 끌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수임에 임박했던 뭐냐면 요즘에 제가 부동산 케이스가 많으니까 약사님들은 정말로 잘 나가는 약사님과 아닌 경우 케이스 굉장하더만. 그러니까 강남권에는 그렇더라고. 그 처방전 매출 있잖아요. 30개월 정도를 권리금으로 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억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이제 좀 복잡해. 근데 법률에서 10년이 지나면 쫓겨나거든. 10년이 지나면. 근데 여기는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포함됩니다. 근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 능력이 매우 새롭게 바뀌면 새로운 계약으로 걸 수 있어. 근데 건물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능력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올해 8월 31일이 되면 계약은 끝나요. 근데 이제 건물주가 결국 이제 보니까 이제 저는 부동산이니까 양쪽을 다 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쪽에서 보니까
친인척애가 이미 약사가 스탠바이드가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쪽은 그럼 오케이 정그럼 나가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차인이자 새로운 이제 약사님을 갖다 섭외가 됐고 22억의 권리금 계약을 했어요. 하니까 이쪽에서는 장난쳐? 우리 5억. 그리고 갭이 너무 큽니다. 그것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이제 교사님이 제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순수익이 5천 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끌어줘도 6억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명도 소송은 강제 집행 항소하게 되면 강제 집행 못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 만나서 최종 수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협상을 할 거예요.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명도 소송이 들어오면 끌어주고 또 하나 그 와중에 또 하나는 나가긴 나가지만 권리금 있잖아. 그걸 이제 22억을 과연 근데 그건 제가 많이 안 해봐서 조그만 건 해봤거든요. 근데 약사님 권리금 22억은 실제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우려되는 건 그래 간평사 섭외해 놓고 이 간평사에 따라서 22억이 나올 수도 있지만 5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5억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협상해서 10억 받고 끝내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아니고 변호사가 무조건 소송하자. 그랬다가 나중에 1년 뒤에 판결 났는데 그 간평 금액에 의해서 5억이 나온다 그러면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임되면 그 즉시 사비용 한 돈천 들여가지고 미리 감정평가를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요. 이제 그 감정평가사가 제법 비용 들어서 딱 재판부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도 지그들끼리잖아. 그래서 이것보다 그렇게 낮게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송이 되면 어떤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쓸만한 감정평가를 처음에 넣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큰 테마가 계약서 이야기, 대금을 못 받았을 때 가압류 같은 거 이야기, 회생에 대한 이야기, 소송 지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결론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보면. 자, 슬라이드 5. 계약서를 보면 미리 말했잖아.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 가능하면 여러분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계약 당사자는 회사만 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재판에 패소할 수 있어. 돈이 없는데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 이제 좀 연륜 있는 분들은 그런 장난 많이 치죠. 회사 막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받을 건 다 받아 놓고, 만약 줄 게 생기면 회사를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짓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이제 B로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B와 A는 실질이 같으니까 B가 책임져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보세요. 제가 아까 무슨 관리회사 회장님이 A 막 계속 해서 바뀌잖아. 변호사인 나도 그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좋은 팀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실 때 가능하면 회사라만 계약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 명확히, 아까도 말했지만 권리 의무가 계약서 검토해보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엉성합니다. 사실은. 근데 가능하다면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의뢰인들한테 계약서를 검토해주라 그러면 우리 의무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상대방 의무는 명쾌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 의무 불이행 시 제재는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 그리고 참고로 위약금과 위약벌이라는 게 있어요. 위약금은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했어. 근데 내 실질 손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됐어. 상관없어요. 위약금이 약정이 있으면 1억이라 있으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 변호사 막 다투면 좀 감액해 주긴 하겠지만요. 더 좋은 건 뭐냐? 위약벌이야. 위약벌이라고 적으면 돼. 위약벌. 위약벌이라 적으면 좋은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했을 때 위약벌로 1억을 준다 하면 그거는 원칙은 위약벌은 감액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재판부는 희한해가지고 좀 감액시키긴 하는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제 무슨 계약하게 되면 위약벌로 얼마, 위약금으로 얼마 두 개까지 적는데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태클 걸겠죠. 근데 상대방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얼레벌레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재판 가면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대표 개임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책임. 제가 하고 있는 최근 소송이 두 개예요. 그 김 대표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 여자 대표님인데 그 대표님도 김 대표네. 그런데 그 대표님 둘 다 계약 당사장을 하나는
누가 봐도 계약 당사자 회사인 거 대표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이게 계약 당사자가 회사인 건 분명한데 대표까지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채무가 부진적 연대 채무는 똑같이 다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할 채무는 나누어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이제 소송하고 있는 중인데,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대 핵심 조항은 그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해야 되고, 계약서 내용의 권리 의무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제왕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손해배상은 더 좋은 거는 금액으로 특정하는 거야. 위약금으로 특정하거나 더 좋은 거는 위약별로 특정하면 좋다라는 거는 상식일 수 있고, 그냥 그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즘 변호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챗GPT 한번 돌려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챗GPT는 약간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 미지급 대금 회수 때 돈 떼지 않는 구조, 내용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내용 증명으로 많이 재미를 봤던 거는 제 친한 후배 변호사, 우리 법인에서 있다 나간 변호사인데, 여러분들 예전부터 예를 들어 처음에 출발에 한글 썼을 때 회사에서 한글 좀 이렇게 복제해 쓰고 했는데 내용 증명 날라오지 않았나요? 니네 한글을 보니까 회사 직원으로 봤을 때 뭐 10대밖에 안 되는데 20대를 쓰고 있다라고 내용 증명. 그게 그 저작권 관련 불법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 변호사님은 사실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회사 너무 잘 나가요. 처음에 출발은 한글이나 그런 걸 시작해서 외국계 저작권 회사로부터 대리권 받아가지고, 실제 회사들 소프트웨어 사실은 불법으로 쓰거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10개 정도 써야 되는데 뭐 20개 쓰고 30개 많이 쓰잖아요. 그럼 내용 증명으로 협박합니다. 협박하고 사실은 너네 형사 고소하겠다. 근데 이제 대표가 강성인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해요. 근데 예전에는 경찰들이 웃겼어요.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먼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사업할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정말 다 갖고 와버리잖아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다가 지금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같이 이렇게 심하게 경찰이 협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했던 게 이제 내용 증명이고, 요즘은 제가 했던 게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제 가압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압류는 통장을 가압류, 특히 주거래은행 통장. 왜냐? 회사는 그 주거래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잖아. 대출 통장에 가압류가 되면 기한이익 상실로 바로 회사가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 하는 방법. 근데 단점은 20%의 현금 공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부동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부동산 중에 이 회사가 의미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아주 1순위 근저당을 이빠이 은행권으로 뽑았던 거. 그런 게 있으면 거기는 바로 가압류 들어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은행에서 바로 연락가요. 너 이거 안 되면 너 대출금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 회사의 주거래 통장, 무슨 말 대출 통장. 그 회사의 1순위 근저당권 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이빠이 받고 있는 부동산. 이것만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재미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은, 소송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변호사 입장은 막 소송을 저희는 막 했으면 좋겠지.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조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협상이라는 걸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내용 증명도,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최근에 했던 게 뭐였냐면, 잠깐만,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다 했습니다. 네. 천만에 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금에서 실전사. 여기 볼게요. 내용 증명 한 장으로 한다는 건데, 내용 증명으로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막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러면 변호사가 많지 않을 때 좀 쫄았어요. 그래서 또 협상이 됐으면, 지금은 아시아도 안 맥힙니다. 그렇게 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뭐 챗GPT도 있고 아는 변호사 한 달에 거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협상을 했던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참 돈도 많아. 송파에 있는 그 오래된 빌라 2동을 통째로 사요. 현금으로 다 사. 외국인이야. 그리고 와이프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거길 왜 그러냐면, 와이프가 한국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애를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째로 사요. 그랬는데 그걸 한 중개사님이, 사실은 좀 이제 그 여자분이 물정 모르고 하니까 중개보수를 포함해서 되게 큰 금액을 갖다 약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개사들이
이제 뭐 중개 외에 건축사도 섭외해주고, 뭣도 해주고 한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근데 계약서는 컨설팅 계약서야. 그리고 막 2% 이렇게 받거든요.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 100%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을 제대로 수사가 되면 다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려 하다가, 이제 그걸 검토한 이후에 그 중개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협상했습니다. 근데 협상의 키는 그거예요. 뭐냐면, 돌려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면 공갈죄가 돼요. 여러분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니까 심지어 고소를 한다고 함부로 말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공갈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죠. 돌려서 말해가지고 결국 짧은 시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보수 약정을, 그러니까 2%를 갖다가 0.7로 그러니까 합의되어 줄였던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협상하니까 최근에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슈가 됐던 건데요. 나름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 사건을 저희가 하나 했어요. 그 할 때도 그것도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 고소할 거야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그리고 고소할 거야 했다가 그래 그러니까 2억 내놔 이거 공갈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률적으로 볼 때 이런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소 사유가 있지만 이걸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할 때 상대방이 먼저 돈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랬을 때 마지못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하면서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공갈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쓰면 느낀 게, 내용 증명 한 장 시대는 내가 20년 처음 변호사 했을 때 그때는 가능했어.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 같고, 회생은 이야기도 못했네? 회생 파산 짧게 말할게요. 회생은, 그러니까 계속 기업 가치하고 청산 가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계속 기업 가치가 높다 하면 회생이 진행하는 건데, 회생의 장점은 뭐냐면, 회생은 개시결정 날 즈음부터 한 1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시결정이 나면,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괄적 금리 명령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자를 낼 필요가, 이자가 없어지고 채권자 우리한테 강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계약서 같은 경우 아까 말해 당사자 확정, 그 다음에 권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손해배상과 해제에 있는 문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 이유약벌을 정확히 해라.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돈을 못 받았을 때 가압류. 가압류는 상대방 회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된다는 게 가압류고요. 회생 이야기는 조금 말씀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가장 좋은, 인가가 나오면 너무 좋죠. 인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개시결정만 나면 그 즈음에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한 1년 동안은 채무 탕감을 받고 1년 동안은 채무자의 독촉을 전혀 안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인 그래도 8명 있는 법무법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 키바라고 한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잘 친하게 지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